틱톡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받잖아요. 블록체인 시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실 때도 인프라보다는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 실물자산 토큰화가 이제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업들의 회사채 같은 것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결국 레이어 1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의 유틸리티가 보강돼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일단 알트코인 시장이 어떤 섹터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요, 인프라 섹터와 어플리케이션 섹터를 좀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 인프라 섹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솔라나 수이 같은 어떤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레이어 1 위에서,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섹터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가치 상승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처음 태동됐을 때는 인프라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나왔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캐피탈리스트들이 전부 다 인프라에만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인프라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부분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코인들은 전부 다 이 인프라 섹터 쪽에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 섹터가 최근에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레이어 1 같은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조 단위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블록체인의 문법이었어요. 레이어 1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만 가져갈 수 있으며 적어도 조 단위 어떤 기업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단순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인프라들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들의 사실 유동성이 분산이 되기 시작해서 사실 인프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솔라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매출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는 바로 어플리케이션 섹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밈코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거래를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래소도 어플리케이션 섹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주요 네트워크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영 기준으로 해서 조 단위 매출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 인프라보다 어플리케이션들이 돈을 잘 버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섹터는 이런 기존의 레이어 1들이 아니라 레이어 1, 레이어 2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그 위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잘하는, 즉 캐시플로우,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시장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났지만 사실 인터넷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흐름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통신사들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때 인터넷을 구독해야 되고, 그 구독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 사용료를 가지고 굉장히 통신사들이 오랫동안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타가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프라 기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시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실 때도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이 키워드가 최근 이제 투자 시장에서 많이들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융합 속에서 가치를 받는 코인들이 이제 부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좀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부터 사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더 커질 거다라고 많은 리서처들이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 AI와 블록체인은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고, 단점은 사업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 사업에 사실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잘 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업 확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그 네트워크의 보안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점은 당연히 사업 확장성이 좋고, 지금 우리가 챗 GPT로 여러 사업을 만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들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고 누구나 데이터가 공공재처럼 서로 교환됨으로써 다른 어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데이터 보안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업계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AI와 이 블록체인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유지한 채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 1이 나왔어요. 근데 스토리 프로토콜이 왜 나왔냐면, 이 AI가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이 되더라도 이 데이터의 원소유주 자체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프로토콜 자체는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한번 해결해 보자. 모든 데이터에다가 색인을 매기고 그 색인 매긴 거를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추적할 수 있다면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비용도 어떤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AI와 이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은 인프라 섹터에 있는 하나의 코인이고, 밈 코인은 사실 또 다른 섹터입니다. 결이 조금 많이 좀 달라요. 인프라 어떤 코인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에 수이 같은 코인들이 레이어 1 코인이고요. 밈 코인 같은 경우는 도지 코인이나 페페 코인, 더 나아가서 트럼프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밈 코인입니다. 레이어 1 이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어떤 블록체인 레이어 1 기반으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기축 통화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레이어 1 코인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금융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축 통화로서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을 이제 레이어 1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밈 코인들은 이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블록체인 기술인 토큰화를 활용해서 이런 블록체인 시장의 문화를 토큰화한 프로젝트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밈코인은 트럼프 코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자 사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가장 큰 핵심이 토큰화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서사를 밈코인화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서사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팬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밈코인을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이어 1 코인과 이 밈코인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네,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RWA라고 하는 섹터인데요. RWA 자체는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입니다. 이 RWA가 언제 탄생하게 됐냐면,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 없었던 2023년도에 태동하게 되었어요. 2023년도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도 안 한 그런 시기였고,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해서 떠나던 하나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자
투자자들이 이 디파이 시장, 이 탈중앙화 이 금융 시장에서 사실 사람들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만든 게 실물자산 토큰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실물자산 토큰화를 시도했던 거는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디파이였고요. 메이커다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요, 그 디파이 시장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이 디파이 프로토콜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예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예치를 시키려면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지만 되는데 그 높은 이자를 사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는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토큰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배분하게 되면은 그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이 적어도 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4%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도 다시 디파이 시장에 돌아와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을 예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하나의 시도였어요. 근데 재밌게도 2023년도 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5%에 대한 고정 수익을 줄 테니까 다시 그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 디파이 시장에 예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2시간 만에 2조 원 상당의 자금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가 사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실물자산 토큰화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2023년도에 메이커다오가 했던 국채를 토큰화 시켜서 다른 어떤 불특정 다수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모습들이 기존 자신들의 국가에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미국 어떤 시장은 조금 더 크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만든 금융상품은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어떤 자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바운더리 자체를 없애버리면, 주주의 어떤 장벽들을 없애버리면 한 가지 어떤 상품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사실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큰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이 점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물자산 토큰화를 하는 펀드를 출시하게 됐죠. 그 펀드가 바로 비들 펀드입니다. 비들 펀드 자체는 결국 국채나 현금성이 좋은 자산들만 계속적으로 이 펀드에 편입을 하고 그 펀드의 수익 증권 역할을 하는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KYC라고 하는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국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로 이 상품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사실 팔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걸로 시작했지만 금융기관들이 이제 상품화 시키면서 사실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고, 실물자산 토큰화가 이제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나 어떤 기업들의 회사채 같은 것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즉 레이어 1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의 어떤 유틸리티가 보강돼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도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도 성숙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전처럼 투기적인 시장보다는 진짜 금융권 내에서 인정한 하나의 또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야 될 방향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시장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나왔던 자산이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를 이제 알게 된 거는 사실 2015년부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무도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술적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계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이 벤처 캐피탈들이 워낙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사실 발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따져보면 거의 100배 이상 오른 코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성공한 어떤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결국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것들이 상장되고 나서 급하락하는 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초반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1억 달러에서 사실 5억 달러 미만이 사실 그 일반적인 그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유명한 어떤 그 인프라들이 그 바이낸스나 어떤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적어도 어떤 2조 원 가치가 넘어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벤처 캐피탈들은 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이 코인들을 계속 수익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은 1억 달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2조 원의 가치를 만약에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1,000억에 투자했는데 2조 원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20배의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바이낸스나 어떤 유명한 업비트, 빗썸의 그 초기 상장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변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밸류에이션으로 일반 소매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 같은 ICO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들이 초반에는 이 시장을 만들고 이 기술 개발을 지금까지 이끌어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결국 여러분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됐을 때 이 벤처 캐피탈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손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변화들이 결국 생태계에는 엄청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은 시장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해온 벤처 캐피탈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 시장도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변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종종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생겼는데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좀 주세요. 규제라고 생각하면 뭔가 시장의 목을 좀 조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제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것도 없는 너무 야생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시장을 조금 정상적인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주길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오히려 규제가 되면은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하고 같이 산업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기 충분한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이런 규제가 됨으로써 더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저도 100분 공감하는 좀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럽에서 이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이제 금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왔던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규제 법안인데요. 이런 어떤 법안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에 그 관련된 이 디파인 코인들이 엄청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가 됨으로써 시장의 크기가 확장될 거고,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이런 어떤 디파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주역들이 더 빛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시장 가격에 많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규제 명확성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또 이제 소매 투자자들처럼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 명확성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편안한,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더 나아가서 비텐서라고 하는 AI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코인들의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도 사실 규제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ETF가 되기 전과 ETF가 된 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바뀌는 걸 직접 봤잖아요. 비트코인이 2023년도에는 3천만 원도 안 왔던 게 지금은 1억 5천 만 원이 좀 넘어가는 사실 시점이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이 블록체인 시장 내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변화가 결국 투자 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 자체는 이 블록체인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솔라나, 리플, 그다음에 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ETF가 언제 출시되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많은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온 것처럼 결국 기대감이 하나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ETF들은 사실 이번 연도 10월 이후에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런 ETF 통해서 더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결국 각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은행과 그 다음에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달러에 상응하는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달러를 입금하면요, 그 입금된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기존 어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려면 사실 예전에는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 즉 중간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되면 사실 2분 안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잠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 잠재력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자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사실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결국 그 기술을 더 많이 사용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일반 고객들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관심 갖고 사실 알트코인이나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온체인 이제 데이터를 좀 추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2021년 지난 상승장보다 지금 30%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 아직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즉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업들과 기존 금융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긴밀하게 이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발행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대기 자금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들, 저도 이제 9년 넘게 증권사에서 투자업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잉여 자금을 놀리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계속적으로 파킹해 두는 게 가장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금하고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어떤 수익을
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지난 상승장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아서 결국 알트코인 시장에 결국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토큰화 펀드, 제도권의 어떤 상품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돼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 유통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토큰화 펀드 자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만든 이제 비들 펀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자금을 납입하면 수익 증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익 증권 자체는 이 펀드의 속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수익 증권을 사람들한테 환매를 하려면 사실 환매가 안 되는 펀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환매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토큰화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익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화된 코인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환매가 제한된 펀드를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시장이 변하는데도 대응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수익증권이 토큰화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포인트입니다. 기존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한 가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보통 5년의 어떤 플랜을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대응할 수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펀드들의 속성이에요.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지만 사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환매 조건을 걸지 않는 것도 사실 5년 동안 이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계속 환매를 요청해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올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개선이 된다, 그리고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좀 블록체인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기존 어떤 금융권에 꽤나 많은 사실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은 보통 금융시장이 나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듈화 되어 있는데 이 모듈화가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금융시장으로 변함으로써 더 많은 사실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고, 만약에 펀드의 상품이 좋거나 혹은 어떤 금융상품의 컨셉만 좋다고 하면 더 많은 사실 자금들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사실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증권사는 위기에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제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투자은행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상품들을 그것을 사줄 사람을 찾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사실 이런 투자은행의 메인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대 글로벌 IB들이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스테이블 코인, 더 나아가서 토큰화 펀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이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큰 브랜드를 활용해서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 투자 지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제 가족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제 친구들도 항상 문자로 지금이 기회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제가 이제 지난 상승장과 이번 어떤 상승장은 명확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테라루나 같은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양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마련이 돼 갖고 이제 달러 기반이나 아니면 현금성이 좋은 자산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자산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점 이런 규제는 다양해질 것이고 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투자자들도 손실 규모가 좀 제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좋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지금 현재 하락장 기준으로 5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결국 더 많은 유동성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 상승세가 좋은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완비가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들의 그 가격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번 상승
상승장은 모두가 오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또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코인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인가, 또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를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이 디파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 디파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들과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는, 즉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훨씬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이런 규제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굉장히 어렵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회는 결국 이 혁신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또 2024년도만 생각하더라도 AI가, 즉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가치가 높아졌듯이, 결국 이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혁신은 이 시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기존에는 투기 자산이다 혹은 어떤 도박이다 라고 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